오늘 대통령실은 세종로에 있는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긴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집값이 22주 연속 상승하고 갑자기 폭등하자 정부가 주담대 6억 원 제한이라는 6.27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긴급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의 집값은 상승률이 둔화되었을 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풍선 효과가 나타나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 소형 아파트, 구축 아파트로 서울 집값이 올마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후반기 서울 집값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서울의 집값은 정부가 개입해서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이 5% 안팎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주거 불안,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에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은 상승을 멈추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가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로 대통령실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주의 청남대로 갈지 세종의 정부청사 근처로 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청주 청남대는 세종 정부종합청사까지 약 45km, 자동차로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거리도 있지만 보안 문제 등도 있어서 청남대를 개보수할 건지 세종에 새로 대통령실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곧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6.27 부동산 대책 긴급 조치 이후에도 정부는 금융과 세제를 디테일하게 기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상, 주택 보유세의 OECD 평균으로 인상, 단기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에는 반대로 취득세를 인하하여 가격 하락을 막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제도에 대해서는 모순과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과중 부담을 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주택의 세금 부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세금 부과로 과연 서울 집값이 잡히느냐입니다.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도 5년 동안 욕을 얻어먹고 나서 5년 후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겠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주택수가 1000명당 424가구 42%로 27위, 작가주택 비율이 61%로 33위입니다. 그 당시 OECD 국가가 34개국이고 여기에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튀르키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같은 국가도 포함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한국은 주택 공급이 정말 부족하고 이러한 주택 부족이 주택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슨 신도시 수백만 호 건설 같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을 계획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미 발표된 신도시의 건설 속도를 높여 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아파트 신축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빨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공공기여 같은 것은 촉수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같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주택 공급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주문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종 금융이나 세금 제도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은 그렇습니다. 집값은 실물 경제이기도 하지만 심리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야말로 머릿속의 무한 경쟁 게임입니다. 먼저 정보를 얻는 자, 먼저 튀어나가는 자, 힘이 센 자가 유리합니다. 불안을 느끼고 순진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게임의 성격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일관한다면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 한 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평생 20억, 30억 원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특히 서울로 진입하는 것은 이제 현실이 아니라 꿈이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공급을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주택 공급이 과연 부족하기는 한 건가요? 잘 알다시피 전국에는 빈집이 2024년 기준 13만 4천 호가 넘습니다. 서울에도 6,700호가 있고 가장 많은 전남에는 2만 호가 넘어서 7채 중 한 채가 빈집입니다. 신주택 미분양의 경우 2025년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2천 호가 넘습니다. 서울에도 1,350호가 미분양이고 가장 많은 대구에는 8,700호가 미분양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서 준공 후 빈집으로 남아있는 주택이 전국에 2만 3천 호나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집합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주택이 모자란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그 특정 지역이란 서울이고 더 넓히면 수도권이 되겠지요. 지방에는 인구가 줄고 있어서 오히려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재건축과 재개발의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자투리 땅의 소규모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간이 걸리고 공급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공유지인 서초 서리풀지구, 수서역 차량기지 등 4만 5천 채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2만 채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 몇 년간 강남 집값 하락을 유도한 것처럼 기축시장보다 싼 4만 5천 채 신규 분양주택 공급은 강남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다른 지역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수색차량기지, 상암동 랜드마크타워 등 3만 채 신규 분양시장도 서울 집값을 잠재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아직 토지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주택을 지어서 입주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울의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용적률 증대, 재건축 및 재개발 속도 증대, 공터의 아파트 건축 증대를 통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5% 늘었다고 합시다. 그럼 늘어난 주택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가진 기업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서 장사를 하고 외국인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서울 아파트 치고 빠지기를 해서 차익을 남기고 지방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은 서울의 대학에 오려고 발버둥치고 청년들은 기회만 있으면 고급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너도 나도 1등 시민,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 서울로 몰려와 집을 사려고 한다면 공급 정책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을 막으려면 분명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할 뿐입니다. 아니 잠재적 수요자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밀하게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겁니다. 사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나 수요를 줄이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수요를 줄이는 것만큼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되니까요. 서울, 나아가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서울대 공화국, 서울대 망국론이 나오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좋은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찾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장관 임명에서 서울대 확대론, 즉 서울대 폐쇄가 아니라 전국에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 10개를 만들자는 이슈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인구, 서울 아파트의 수요 분산을 위한 제안 중의 하나입니다. 수요를 줄이는 방안은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규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무주택자의 LTV 축소, 실거주 의무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지요. 그 자체로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반발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규제지역 지정이 다음에 주택이 오를 지역을 지정해준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풍선 효과를 가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중요하지만 그 시기와 규모에서 한계가 있고 수요 축소 정책은 계속되는 미시 정책의 남발에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그 진원지가 서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 3구, 나아가 마용성 3구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인근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파급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터무니없게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지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폭등합니다. 유동성 증가 하나만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소수 몇 사람이 강남의 고가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만으로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 인플레를 억제하고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집값 폭등은 한마디로 망국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무주택자가 자신이 살 집을 영영 가질 수 없고 청년들은 살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는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또 오른 집값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인구 소멸과 겹치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져 엄청난 파장을 낳습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 침체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제 2%대 성장률도 힘듭니다. 더구나 올해는 여러 기관에서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하는 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수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현재 상황이 좋은 사례입니다. 일본은 패망에 가까운 상태로 되어 1위 국가로 진행 중이고 중국은 심각한 상태가 되어 집권당인 공산당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정도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하락하고 전국의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와 함께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주택 정책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지방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수요 분산이라는 목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지만 재직 중에 많은 기득권자와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으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진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방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근무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630년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이라는 거대 공론에 다시 한번 불을 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의 균형 발전을 통한 평등의 실현,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견인을 목표로 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막혀서 중단되었던 수도 이전이라는 사회적 어젠다가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수도 이전은 국민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결을 해야 하고 거기서 막힌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지거나 헌법 개정과 같은 우회로를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개정은 이미 공론화되었으므로 수도 이전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한국에서 단지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일시적적인 국정 관리가 아니라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정책 기획을 통해 한국의 제2도약 청사진이 과연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청남대에서 임꺽정TV 박재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